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 여자에게 코트를 건넸지만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CEO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뉴욕시를 가르며 지나갔다. 잿빛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눈이 보도를 하얗게 덮어 평소의 굉금을 덮어버렸다. 무겁고 엄숙한 침묵 속에 대도시가 펼쳐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거해 인적이 끊긴 차에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헨리는 낡은 올리브 그린 재킷을 입고 구부정하게 앉아 낡은 마닐라 폴더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안에는 이력서 5장과 말없이 거절당한 서류 5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차가운 밤 공기에 응축되는 자신의 숨결을 바라보았다. 46살, 전직건설, 엔지니어, 호라비, 버지, 그리고 노숙자. 이러한 라벨은 각각 그에게 붙었습니다. 그의 발 밑에 쌓인 눈의 무게, 근처 약국의 붉은 빛이 시간을 깜빡였다. 오후 8시 41분 버스가 늦었다. 추위가 벌써 그의 낡은 부츠 속으로 스며들어 차가운 습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때 눈 덮인 장막을 뚫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장 스커트와 블라우스 차림에 코트는 걸치지 않은 채 발 뒤꿈치가 인도에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쿵쾅거렸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파른 몸을 꽉 감쌌다. 그녀는 같은 차양 아래 서 있었고 숨은 가쁘고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헨리는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강렬했다. 깨끗하고 윤이 나는 모습이었지만 매서운 추위에 고통받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맨손을 비볐다. 온기를 얻으려는 헛된 시도였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그저 또 다른 밤, 그저 아무데도 가지 않는 또 다른 버스일 뿐이었다. 그때 바람이 울부짖었다. 유난히 매서운 돌풍이었다. 그녀는 움츠러들며 속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헨리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킷은 그다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있었다. 그는 재킷을 입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으쓱하고 코트를 벗었다. 추위가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코트를 내밀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그에게 지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충분히 잃었어. 이 코트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나보다 내가 더 필요해. 그럼에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오늘 밤은 안 돼. 따스한 온기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천에서는 비누 냄새, 어쩌면 커피 냄새가 났다. 편안함. 그녀는 그 느낌이 좋았다. 그는 무심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끼고 따뜻함을 찾았다. 주변에 눈이 내리는 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다. 이름이 뭐니? 헨리. 저는 클레어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클레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재킷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냥 얼어붙어 있게 둘 수는 없었어. 버스의 낮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버스가 다가오자 헤드라이트가 눈밭을 뚫고 나타났다. 클레어는 베어스 쪽으로 다 가갔다가 돌아섰다. 갈 데 있어? 헨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그것이 뒷좌석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어딘가에 라고 말했습니다. 창고. 뒤편에 녹슨 픽업 트럭이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 손을 넣어 그에게 카드를 건넸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요. 그는 카드를 들고는 뒤도 보지 않고 서류 가방에 집어넣었다. 쓸 줄은 몰랐다. 사람들은 늘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님. 클레어는 버스에 올라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코트가 갑옷처럼 몸을 감쌌다. 헨리는 버스가 눈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다시 혼자가 된 그는 몸을 떨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다. 작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텅 빈 거 리를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내일 그는 속삭이고는 돌아서서 밤속으로 걸어들어갔다. 헨리는 눈이 덮인 조용한 뒷골목을 천천히 걸어갔다. 낡은 신발 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두를 필요도 기다리는 사람도 창문에 불을 켜둔 것도 없었다.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 뒤에 주차된 트럭에 차갑고 익숙한 느낌만이 가득했다. 9시 조금 지나서야 트럭을 따 라잡았다. 낡은 98년식 쉐보레는 녹슬었고 히터는 오래전에 꺼져 있었다. 앞 좌석에는 둥지가 있었다. 담요, 구석에 놓인 베개, 그 리고데 시보드 아래에 숨겨둔 도시락.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다. 글러브 박스에서 작은 양철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내 릴리는 활짝 웃고 있었고 7살쯤 된 아들 노아는 빙 글에 웃고 있었다. 잘 자요. 릴리, 헨리가 속삭였다. 잘 자, 노아. 그는 뒤로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추억이 몸을 휩쓸도록 했습니다. 그는 한때 구조 엔지니어 헨리마 일스였습니다. 그는 학교, 집, 병원 등 온갖 것을 지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아내는 삶이 힘들 때에도 늘 웃었습니다. 들은 아내를 즐겁고 거침없이 웃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릴리는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녀를 돌보기 위해.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다. 청구서는 쌓이고 저축은 바닥났다. 그는 집을 팔고 노아를 점점 더 작은 공간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트럭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찍히려 애썼다. 뒷좌석을 우주선으로, 통조림 수프를 모험으로 주차장을 뒷마당으로 만들었다. 매일 아침 그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셔츠를 걷어붙인 채 노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왜 아직도 머리를 자르세요? 보호소 직원이 물었다. 헨리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나도 그렇게 보여야 하니까요.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홈통을 고치고 공사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지난 가을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노아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헨리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앓고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에 서명하고 아들을 껴안으며 약속했다. 이제 그만하자. 다시 데리러 올게. 그 이후로 매일매일이 오르막길이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취업 박람회에 줄을 서고 그는 일을 하고 무료 워크숍에서 노트를 하고 또 서관에서 코드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보이게 만들었다. 차가운 트럭 안에 앉아 팔을 비비며 몸을 녹이려 애쓰는 동안 그는 클레어를 떠올렸다. 얼마나 추워 보였는지, 그가 코트를 건네주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해냈다. 릴리를 떠올리게 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여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 자신이 여전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헨리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차가운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있었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클레어는 아파트 건물의 우아한 로비에 들어섰다. 따스함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그녀를 감쌌다. 도어맨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그녀는 그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낯선 사람이 건넨 재킷을 여전히 꽉 감싼 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꿈치는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그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지만 헨리라는 남자가 어떤 저항도 무색하게 하는 눈빛으로 고집했다. 이제 재킷은 그녀의 몸에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너무 크고 낡아 있었지만 그녀가 몇 년 동안 입어본 어떤 재킷보다도 따뜻했다. 이 8층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텔레비전도
음악도 웃음소리도 없이 오직 최신 가전제품의 웅웅거림과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들려오는 겨울바람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했다. 클레어는 현관 탁자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천천히 재킷을 벗었다. 재킷을 한쪽에 내려놓으려던 순간 안주머니 속 무언가에 손가락이 닿았다. 호기심에 손을 넣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으며 지문과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펼쳤다.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비뚤어진 태양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두 개의 막대 그림이었다. 하나는 아빠, 다른 하나는 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이에는 작은 하트가 떠 있었다. 바닥에는 울퉁불퉁한 글씨로 사랑해 아빠 노아라고 적혀 있었다. 클레어는 얼어붙었다. 그림을 응시하는 동안 글자들이 눈앞에 흐릿하게 보였다. 온 몸에 전율이 흘렀고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한 손에는 재킷을, 다른 한 손에는 사진을 든 채 목이 메었다. 노아. 그 이름은 가시처럼 꽂혔다. 헨리가 폴더를 쥐는 방식, 그의 피로가 눈빛,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그에게 코트를 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아들의 한 조각을 여전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베푸는 아버지. 그녀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집은 티끌 하나, 업 있게 깨끗했다. 높은 천장, 디자이너 가구, 유리벽, 액자 하나, 개인적인 손길 하나 없었다. 성공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었지. 온 기가 아니었다. 클레어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생각 이 코트를 끌 어당겨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에게서 여전히 희미하게 익숙한 냄새가 났다. 세탁 세제 냄새였을지도, 니면추 엉냄새였을지도.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몇 년 만에 다시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아니, 정말 울지 않았다. 어렸을 때 춥고 배고프던 시절 교회 계단에 앉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 길을 기다리던 그 시절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그날 밤 누군가 눈치챘다. 다정한 눈빛과 비바람에 시달린 듯한 얼굴을 한 남자였다. 그는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두르며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첫 번째 친절이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았다는 느낌이었다. 그 남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클레어는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뺨을 닦았다. 더 이상 전에 그녀가 아니었다.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나와 장학금과 굳은 의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단 하나의 앱 이디어에서 시작해 인피니티 그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 중 하나로 키워낸 것이다. 동부해안. 그녀는 모든 돈과 모든 상을 벌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는 필요하다는 것, 베푼다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그날 밤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막대 인형들 사이에서 떨리는 작은 하트를, 그리고 품에 안긴 코트를 바라보았다. 아주 크고 낡았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만에 처음으로 클레어 랭스턴은 울음을 터뜨렸다. 망가져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드럽고 아름답게 깨졌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클레어는 책상에 있었다. 옆에는 손도 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사무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지 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손에 든 구겨진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크레파스 획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는 듯 펼쳤다 접었다 하느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전날 밤의 일이 떠 올랐다. 헨리가 망설임 없이 유일한 코트를 건네주던 모습, 그의 목소리에 담긴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그의 피곤한 미소 뒤에는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혔다. 친절함은 있었지만
그토록 숨기려고 애썼던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맨 위 서랍에 손을 넣어 작은 은 색종을 꺼냈다. 잠시 후 그녀의 비서 레이첼이 들어왔다. 네, 랭스턴 부인, 누군가 찾는 걸 도와주세요. 클레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레이첼은 눈을 깜빡였다. 그래요, 누구? 클레어는 잠시 망설였다. 이름은 헨리예요. 성은 없어요. 어젯밤 8시 3영분쯤 오후 역번가와 매 디승하 교차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계셨어요. 재킷을 주셨어요. 그를 찾고 싶어요. 레이첼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레이첼,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그 후 며칠 동안 클레어의 지시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찾기 힘든 개의 발자와 탐내는 임원을 찾는 데 익숙했던 그녀의 팀은 이제 다 음사 한 개에 주목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한 남자의 삶을 재구성하는 기술. 그들은 근처 교차로에 교통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헨리의 모습이 잠깐 나타났다. 흐릿하고 꽁꽁 싸맨 모습이었다. 그들은 클레어가 탑승했을 당시 그지역에 정차했던 버스 노선을 추적했다. 마침내 레이첼이 얇은 폴더를 들고 돌아왔다. 이름은 헨리 마일스예요. 그녀가 말했다. 원래 구조 엔지니어였는데 최근 취업 기록은 없어요. 온라인 포럼에서 구인 공고를 묻는 글 몇 개를 봤는데 선불폰에 연결된 연락처만 적혀 있었어요. 연구 주소는 없었어요. 클레어는 페이지를 넘겼다. 낡은 운전면허증 사본, 시간 속에 멈춰버린 링크드인, 프로필, 오래전에 만료된 건축 허가증.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클레어 레이첼은 망설였다. 어제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브롱크스 남쪽 끝 근처에서 그를 봤어요. 창고 뒤에 낡은 픽업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잠을 자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목격됐대요. 클레어가 일어섰다.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 클레어, 정말이야. 레이첼이 망설였다. 누군가를 보내서 그에게 접근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로 데려올 수도 있어. 아니요. 클레어가 말을 끊었다. 이건 만남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1시간 후 클레어는 검은색 세단 뒷 좌석에 앉아 회의실과 유리탑과는 거리가 먼 거리를 구불구불 지나갔다. 그들은 셔터가 내린 상점들, 낙서로 뒤덮인 벽, 추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나쳤다. 운전사가 창고 근처에 차를 세웠다. 클레어는 즉시 그것을 보았다. 은쇠보레는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타이어 주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마치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갔다. 공기는 녹과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진동했다. 트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발꿈치는 자 갈길에 부드럽게 쿵쾅거렸다. 앞 유리 너머로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간신히 보였다. 그녀가 다가가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헨리가 차에서 내려 햇빛 아래 눈을 깜빡였다. 그는 처음에는 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알아보는 듯 표정을 바꾸었다. 당황, 경계, 그리고 당황 같은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클레어, 잠과 놀라움으로 목소리가 굵어졌다. 그녀는 작고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헨리.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구겨진 옷, 눈 덮인 부츠, 그리고 뒤에 있는 트럭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그녀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다. 와요? 그녀는 망설였다. 당신이 한 짓 이자 꾸생 강나서요. 하나뿐인 코트를 낯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 말이요. 헨리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생각으로 날 찾아올 필요 없었잖아. 감사 카드만 써도 됐을 텐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좋은 일이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매서운 바람 속에서 뜻밖의 사건으로 만났다. 헨리는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나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다른 걸 사야 할지도 몰라. 클레어가 헨리를 다시 본 것은 퀸즈 외곽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블록 더미 위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20분 동안 차 안에서 헨리를 기다리며 그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짐을 싣고 쌓고 들어 올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마치 무시당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 헨리가 멈춰 서자 클레어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로 걸어갔다. 헨리는 고개를 들어 2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클레어, 또 왔어요. 그녀는 작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가져온 커피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따뜻한 거 좋아할 것 같아서. 그는 망설이며 그녀의 눈을 살폈다. 정말 필요 없었잖아. 알아요. 하지만 가고 싶었어요. 잠깐만 저와 함께 가실래요? 당신께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헨리는 작업화를 내려다보고 저 멀리 있는 작업 반장을 바라보았다. 아직 근무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 이미 그분과 통화했어요. 클레어가 말했다. 면접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인터뷰할 거 없어요. 이제 됐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인피니티 그룹 본사에 도착했고 헨리는 로비에서 망설였다. 대리석, 거대한 유리벽과 광택이 나는 크롬을 바라보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웅성거리는 소리. 난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클레어가 그에게 돌아섰다. 그냥 올라오세요. 그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개인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럼 무슨 일이죠? 이게 뭐예요? 헨리가 물었다. 코트 때문이 아니야. 클레어가 말했다. 내가 가져왔어. 이제 내 거야. 당신이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줘서 찾아왔어요. 수년간 회의실과 마감일 아래 묻어두었던 제 모습이었죠. 당신은 진정한 변화가 항상 혁신이나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친절함에서 시작됩니다. 클레어, 나는 그저 살 안 아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야.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녀는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 그에게 건넸다. 안에는 채용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새로운 직책, 문화 및 인간가, 치 컨설턴트. 헨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클레어, 날 봐. 난 심리학 학위도 없고 하버드도 졸업하지 않았어. 픽업 트럭에 서자. 당신은 엔지니어였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을만 드러냈어요. 클레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건 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야. 눈에 띄지 않고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그런데도 추위에 떨며 나뿐인 코트를 낯선 사람에게 주었잖아. 이 이력서는 어떤 이력서보다도 리더십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해주잖아.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 물었다. 말을 더 드문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클레어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학위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실천하세요.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가르치는데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친절을 실천했고 그것이 종이에 적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헨리의 목이 조여왔다. 그는 청혼서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도 패배감도 아닌 희망이었다. 생생하고 낯설고 무시무시한 희망이었다. 헨리는 웅장한 사무실 건물 밖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채용 공고가 뜯지도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익숙하고도 팽팽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가 잘 아는 잔혹한 말들을 속삭였다. 그냥 착한 척하는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네가 모든 걸 망칠 거야. 항상 그래. 그는 클레어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을 때까지 그녀가 건물을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문을 안 열었잖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동정심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클레어가 일어섰다. 나랑 같이 가자. 딱 1시간만. 정장도 안 입고 미팅도 안 하고 그냥 날 믿어. 본능에 반해 그는 일어섰다. 그들은 30분 이상 차를 몰고 도시의 반짝이는 탑에서 벗어나 마을의 조용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빛바랜 녹색 차양이 있는 소박한 붉은 벽돌 건물 앞에 멈춰 섰다. 토마스의 집, 모든 아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라고 쓰인 페인트 칠된 간판이 보였다. 헨리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벽은 밝았고 손자국, 동물 그림, 친절에 대한 명언들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크레파스와 따뜻한 빵 냄새가 났다. 복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다. 날 구해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난 위탁 가정에서 자랐어. 어느 날 밤 난 도망쳤지. 너무 추웠어요. 저는 12살이었어요. 교회 밖에 웅크리고 새벽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가 저를 발견했어요. 토마스라는 노인이었죠. 그는 제게 코트를 주고 밤새도록 저와 함께 앉아 있었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 주었습니다. 그를 다시는 못 봤어요. 클레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 넌 소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집을 지었어요. 그녀는 헨리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른 누군가가 코트를 줬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었을 뿐이에요. 당신을 보면 그가 생각나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요. 당신이 방 안에 꼭 들어맞을 필요는 없어요. 회의 중이야, 헨리. 사람들에게 이걸 상기시켜줘야 해. 배려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헨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은 촉촉했다.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지우려 애썼지만 어쨌든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방심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 때문이 아니라 월급 때문이 아니라 직함 때문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고 쓸모있고 인간적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낡은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깊은 안도감 때문이었다. 헨리가 인피니티 그룹에서 보낸 첫날은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적인 몇몇 부서장들과 함께 작은 유리방에서 조용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클레어는 그를 간단히 소개했다. 헨리 마일스입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습니다. 단순한 이익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들. 모든 것을 잃은 기분. 얼어붙은 트럭에서 깨어난 껐던 신발에 구멍이 난 걸 알면서 면접을 보는 것. 어쨌든 친절을 선택하세요. 조금씩 변화 가직원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가 말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는 어느 젊은 프로그래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고 해서 약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신경 썼지만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문구는 결국 사무실 문에 붙어 있고 커피 머그잔에도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구석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휴게실 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웃음이 다시 터져 나오는지,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느껴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직장을 벗어나면서 삶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의 도움으로 헨리는 브루클린에 있는 소박한 집에 계약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비란다와 화단, 그리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지낼 공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대학 신입생이 된 노아는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스파게티와 마늘빵으로 간단하게 차려졌습니다. 내 역할은 다 했구나. 약속해. 노아가 그날 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헨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클레어는 헨리와 거의 매일 만났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만났지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 더 자주 만났다. 함께 점심을 먹고 지하철까지 걸어갔다. 주말 커피타임은 옛 영화 감상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에게 갑옷을 입히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저 함께 있어 주기만 바라는 사람. 어느 날 오후 건물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클레어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이곳을 바꿔놨어, 헨리. 그는 웃었다. 아니, 그냥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상기시켜 준 것뿐이야. 그리고 그게 나에게도 상기시켜 주었어요. 헨리가 회복력 워크숍을 막 끝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한 젊은이가 남아있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 포기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인생 전체를요. 그런데 당신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고쳐질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헨리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인피니티 그룹 로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분기별 이정표 현수막 대신 부드러운 흰색 커튼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친절의 날이라고 적힌 커다란 표지판이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클레어 랭스턴이 연단에 섰다. 오늘은 지표가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순간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1년 전, 저는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의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치고 방황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만난 한 남자가, 그는 그날 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코트를 주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이젤로 돌아서서 그것을 덮고 있던 천을 벗겼다. 유리 액자 안에는 소매가 해진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바랜, 하지만 신성한 무언가로 보존된 똑같은 코트가 놓여 있었다. 그 아래 청동 명판에는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클레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행동은 내 밤을 바꾼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 사람을 기립니다. 헨리, 당신 여기로 올 수 있나요? 헨리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클레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 거예요. 헨리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새집 증서가 들어있었다. 군중 속에 숨죽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더 이상 픽업 트럭에서 자는 일은 없어. 방 안은 다시 박수갈채로 들끓었지만 헨리는 손을 들었다. 사실 나도 뭐 좀 있어. 그가 재킷 주머니에 손을 천천히 넣으며 말했다. 주머니에서 작고 수수하고 낡은 상자를 꺼냈다. 이 코트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했잖아.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클레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넌 내 인생을 바꿨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주머니에 넣어뒀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코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너니까. 클레어 랭스턴, 나랑 결혼해 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는 부드럽고 숨 막히는 듯 아름다운 목소리로 웃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한 달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예식은 토마스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 장소. 아이들은 종이꽃을 만들었다. 의자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 케이크는 헨리의 멘토링 인턴 중 한 명이 만들었지만 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로 빛났다. 클레어는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노아는 아버지 옆에 들러리를 섰다. 하객들은 자원봉사자, 동료, 보호소 사람들, 그리고 한때 헨리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삶의 목적을 찾던
수십 명의 젊은 직원들이었다. 서약하는 동안 클레어는 헨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예전에 제게 코트를 주었잖아요. 그녀는 맑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제 삶 전체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부드럽고 눈부시고 잊을 수 없는. 헨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그덕이며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셉션은 안뜰까지 이어졌고 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고 요정 불빛이 황혼 무렵의 춤을 추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헨리와 클레어가 나란히 서 있고 그녀의 머리는 헨리의 어깨에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 옆 이젤 위에는 낡고 닳아버린 코트가 놓여 있었다. 그 코트는 조용하고 낡았지만 이제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그 이미지는 온라인에서 유포되었는데 친절과 같은 단순한 것, 이 추 윗속으로 손을 뻗 어모든 것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친절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존재감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